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내 각종 의원 모임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송 전 대표 직접 목소리도 일부 공개됐는데 상황 인지 여부를 넘어서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나옵니다. 여전히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토요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무척 주목됩니다.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이번에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태영호 의원 발언이 또 논란이죠. 곧 공식 출범하는 윤리위 설화 논란에 휩싸인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되는데 오늘의 전국 관심 뉴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19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이 발사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 핵전쟁이 벌어지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며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프랑스에 머무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에서 분출했지만 송 전 대표는 22일 기자회견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파장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로 경매에 붙여진 주택이 1,500채나 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대량 학살이나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여러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정 정도의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사고 3분 뒤 현장을 다시 찾아 차 안에서 상황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입된 합판 더미 속에 국내에서 수출한 담배 수십만 갑을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출된 담배 가격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북한이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사업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전후해서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1년여 만에 딸 주혜와 함께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계획된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제작이 완성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조만간 발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앞으로 정찰위성 발사가 여러 차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은 국가 주권에 속한다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확장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발사 시점은 오는 25일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혹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가 우선 거론됩니다. 한반도 문제 주도권은 북한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24 또는 25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발사체의 기술적 준비가 안 돼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계 조립을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발사하는 거는 체계 검증이 다 끝난 다음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지난 2021년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포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위성은 과거 광명성 3, 4호보다는 훨씬 발전된 형태로 추정되지만 과거 실패 사례가 있어서 성능은 미지수입니다. 무게는 300kg 이상이고 태양 전지판도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위성체를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2차례에 불과합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 하지만 지상국가의 송수신이 식별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호 군사정찰 위성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사진으로는 정확한 크기와 재원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육각기둥 모양의 중량이 300kg 이상이고 태양 전지판 4개가 펼쳐지도록 고안돼 크기도 훨씬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양전지셀을 보다 많이 접착을 해서 많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화질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북한은 이 위성이 한미의 확장 억제력에 대응하는 군사적 억제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정찰 위성을 이용해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부대의 이동이라든가 고정 물표도 있겠지만 항모단이라든가 이동하는 물체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핵심적인 것은 북이 갖고 있는 핵탄두든지 어쨌든 미사일의 정확성이죠.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해상도가 군사용으로 쓰기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로 정밀 광학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 1호 군사정찰 위성의 성능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한 것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북한의 사거리가 워싱턴 DC 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대북 미사일 징후 포착과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워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육상과 바다, 하늘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공격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밝혔습니다. Which leg of the nuclear triad, air, land, sea, capability, in your opinion, poses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the homeland?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t was reported that some of the leaked information involved South Korea. Have you seen any pushback from our allies regarding this, or has that impacted your rapport? It has not, no, sir.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에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만큼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핵 억제력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존일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부 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어느 시점에 북한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의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을 전제로 한 강력한 북핵 대응과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이 더 불거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남북 간 핵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 대북 강경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핵 계획 그룹은 나토 회원국들이 옛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해 미국 전술핵 사용권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면서 1960년대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기구를 참고해 한미일 3국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면서도 먼저 한미 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선거가 임박해 남북 회담을 활용했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 진보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에 대해선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직격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 전 세계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방침을 존중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맥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중 노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3천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와 월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등을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 18살에서 39살 청년이 월세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체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인천시는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융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1가구의 입주가 완료됐고 27가구는 입주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내의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1,500여 가구가 경매에 붙여졌고 87가구는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자들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1,500채입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3명 역시 이러한 경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인천에서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가 유독 많은 이유, 박정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외벽 층마다 전세 사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31살 여성이 살던 곳으로 60세대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해 경매 절차에 돌입한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500채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피해 주택 경매가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인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빌라왕의 경우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기면서 따로 빚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 씨 일당은 직접 토지를 사서 주택을 지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석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임의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남 씨가 구속된 뒤 소유주택들이 줄줄이 경매에 넘겨지는 겁니다. 또 금융기관의 근저당은 임차인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관계를 갖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갈 때 1순위를 차지하는 화곡동 빌라왕 임차인과 달리 인천 건축왕 피해자는 근저당이 해결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우선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금 역시 근저당의 발목을 잡습니다. 전세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이 잡힌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설정하다 보니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은 겁니다.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3명 가운데 2명도 이런 이유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서 건축왕 남씨 명의의 주택이 2,700채에 이르는 만큼 경매로 집에서 쫓겨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 구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제는 대책이 중요할 텐데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목표입니다. 1차 적용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2,400여 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의 매각된 건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그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 임차인에게 경매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다른 사람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생기는 만큼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피해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정책적인 어떤 결론을 갖고 제가 제시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총괄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1,500여 건, 관련된 금융기관이 130여 개라며 해당 금융기관들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기관이 동시에 경매를 중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유효하게 협조 요청이 실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50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은 아내 명의로만 인근 오피스텔 196채를 소유한 부부인데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실패하면서 소유권을 임차인들에게 넘기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3월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지난달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좀 더 거주하다가 돌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전세에 살고 있는 거고 집주인 바뀌었고 뭐 그 근저당 이런 거 없는 거 다 확인하고 했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알고 보니 새 집주인은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부부 가운데 아내인 박모 씨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박 씨는 오피스텔 등 196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여기에다 남편 장모 씨 명의 매물까지 합쳐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끊겼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한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올해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 압류될 수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대부분은 매매가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이른바 역전세 세입자가 아니어도 취득세와 이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매매가랑 비교해 봤을 때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비용이 빠지는 거죠.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 의심 신고 50여 건을 접수한 경찰은 하루 만에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대량 학살이나 민간인 공격 등 3가지 조건을 전제로 언급하긴 했지만 서방의 커지는 압박 속에 딜레마이자 전략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정부는 쭉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발생할 땐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은 국제법, 국내법 모두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을 거절했던 그동안의 입장과 180도 달라진 건데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변경된 건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외교 딜레마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전략이자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국산 무기의 나토 진출, 유사시 나토의 지원 사격 등을 두루 따지면 군사 지원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성의를 보였다, 미리 선물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공세 등으로 가뜩이나 영내 안보가 불안한 분위기에서
러시아와 관계 유지를 위해 전술적 모호함이 요구된다는 주장 역시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딜레마인지 전략인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정황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만큼 공공연한 비밀을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우리 대통령실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인터뷰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살펴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이 나온 외신 인터뷰에 민주당은 외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적대국을 만드는 외교 정책을 펴진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답변에 전제가 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여론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구체적인 그 발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당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전쟁 직후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던 당내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에는 조용하다고 비꼬는 등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로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공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른 현안과 맞물려 여야 공방은 더 격해질 가능성이 짙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서 조기 귀국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성명이 오늘 하루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 이미 예고한 22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을 잡는 등 사실상 귀국을 거부하려는 것이냐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나서서 본인의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당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외에 계시면서 귀국 일정을 늦추면서 이 문제들을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당초 예정된 7월 귀국을 앞당기라는 압박인데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은 송 대표가 귀국을 미루면 당 지도부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일부에선 탈당 권고, 출당 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 당에서 사실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당하는 송영길 대표 출당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을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 몸담은 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도 한가롭게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이심송심,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귀국 가능성에 대해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로 정해놨다며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당 지도부와 의원 모임별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끝내 귀국을 거부할 경우 정치권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녹음 파일이 연일 공개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알았는지를 넘어서 직접 관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혐의 입증을 위해선 객관적인 추가 진술과 물증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넘게 앞둔 3월 25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살림을 누가 사느냐고 물어 자신이 산다고 했더니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며 송영길 의원에게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에 강 회장이 들어온 걸 송에게 살짝 얘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100만 원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으냐며 조금 더 모이면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송 전 대표의 이름은 비슷한 시기 이 의원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당 지역 인사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이 전 부총장은 그러지 말라면서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라며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진 과정을 송 전 대표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송 전 대표는 사실상 측근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뒤집는 추가 녹취는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전당대회 3주 전 강 회장이 송 전 대표가 안 그래도 내가 좀 처리해줬다고 했다며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앞뒤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송 전 대표가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인물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단순히 돈 봉투 살포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을 넘어 직접 뿌리기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건데 법조계에선 이 녹취대로라면 송 전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돈 봉투 살포에 대한 최종적인 이익이 당시 후보인 송 전 대표로 귀결되는 만큼 직접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측근들의 살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공개된 녹취록이 송 전 대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원이란 점에선 혐의를 입증하기까진 추가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단서가 된 녹음 파일 내용 상당수가 공개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말맞추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조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 조달을 주도한 거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에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지난 16일 1차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으로 첫 조사 때처럼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마련한 경위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혹은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돈봉투 모의가 있었던 거로 추정되는 캠프회의 참석 여부나 동선까지 확인에 나섰지만 강 회장은 기억에 없다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국회의원들 몫으로는 모두 6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건 윤관석 의원이었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을 거쳐 의원들에게 돈봉투로 전달됐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 12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검찰은 지금까지 강 회장을 포함해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역시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 씨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이 상당 부분 공개돼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공여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수자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모든 사건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 후에 달아났던 운전자는 현장을 다시 찾아서 상황을 살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운전자는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출근길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 사고를 낸 20대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3분쯤 뒤 달아났던 차가 사고 현장 반대편 도로에 다시 등장합니다.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린 시간은 1분 남짓. 여전히 피해 여성은 도로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돌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잠깐 보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지아기는 처음에는 사람 친 건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던 거죠. 그걸 보면. 심지어 A씨는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중고차를 사면서 한 달짜리 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이 끝나자 보험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의무보험도 가입 안 돼 있습니다. 4월 9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보험도 안 되고 종합보험도 다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보험입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 여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엄청 착한 나이였습니다. 정말 가족한테 진짜 이쁨 받는 나이여서 더 그런지 몰라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현장에 다시 돌아온 뒤에도 나 몰라라 하고 달아난 피해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은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이고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하에 음주운전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판 더미 속에 담배를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수출된 국산 담배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소매 가격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싼 점을 노려 대량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건데 이미 30만 갑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가 싣고 부두를 빠져나갑니다. 트레일러에서 꺼낸 화물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애초 목적지로 신고한 경남 양산이 아니라 창원 방향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화물칸에 올라 포장을 벗기니 일단 수입 신고한 대로 합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합판을 빼내자 숨겨둔 국산 담배가 드러나는데 모두 15만 갑입니다. 바닥 부분에는 정상 합판 3장을 깔고 그 위에 특수 가공된 합판 60여 장을 쌓은 후 적청된 합판의 빈 공간에 담배를 은닉한 다음 같은 일당이 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여행용 가방이라고 신고한 환적 화물도 세관이 확인했는데 역시 국산 담배 25만 갑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싼 소매 가격에 확보한 담배여서 하나가 걸리더라도 큰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같은 조직인데
시차를 거의 하루 두고 물건 들어온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자기들은 돈이 많이 남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물량 공세 느낌도 있었고요. 일당은 담배 보관용 창고를 계속 옮기고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 기록을 남기는 등 수사 상황에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한 담배 30만 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거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풀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2020년에 적발한 담배 60만 갑 밀수에도 이번 사건 총책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더해 담배 130만 갑, 시가 60억 원 상당입니다. 세관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한 담배 40만 갑은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이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들은 걸 토대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은 부 전 대변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신병 확보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발간한 저서에서 이른바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썼을 뿐이라며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에 출판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보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가 책에 적은 내용 자체가 이게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고 특히 자신의 기록으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천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고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고위 관계자로 지목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천공의 관저 답사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테라바이트 분량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를 돌려봐도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남영신 당시 총장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혹이 허위사실로 판명돼도 부 전 대변인이 당시 사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부 전 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사안을 다룬 발언에선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한 만큼 신병 확보까지 나서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 천공은 여전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환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서면 조사로 가름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계절이 봄에서 갑자기 초여름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4도로 4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2위, 34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서울 도심 모습이 하루 만에 크게 변했습니다. 반소매에 반바지, 민소매 옷까지 등장했고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있는 청계천은 이른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좀 더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청계천에 이렇게 바람 불고 물소리 나고 좋아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으니까 좀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 차량 열기까지 더해진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무려 43도까지 치솟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을 비롯한 서울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오후 2시 현재 26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봄이 아닌 6월 상순의 여름 날씨로 계절이 약 2달가량 앞서가는 셈입니다. 계속 상승세를 보인 기온은 결국 28.4도를 기록해 4월 중순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989년 29.1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강원도 영월로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밖에 홍천, 동두천, 대전, 전주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네, 처음에 점심때 걸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에 걸치고만 다닌 것 같아요. 맑은 날씨에 강한 햇빛과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되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겹치며 서쪽 기온이 크게 치솟은 겁니다. 중서부 지방의 이른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며 하루 만에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남부지방은 경북 경주와 대구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송영길 전 대표 여전히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데 오늘 현지에서 몇몇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22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 입장만 되풀이했어요. 사실 이미 이제 조기 귀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조만간 들어오겠다는 의사는 아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들어와서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에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 없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송영길 대표가 주도해서 송영길 캠프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 돈 봉투를 살포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녹취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고 알려진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나란히 임명받습니다. 예. 그 임명권자가 바로 송영길 대표였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 마당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폭탄이 터져서 좌지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범죄 혐의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사건이 낳은 책임, 그다음에 정치적인 도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한가하게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간다, 22일 날 기자회견 한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사실 민주당의 어떤 이런 불이 진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와서 책임이 있는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민주당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밤에 프랑스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표정은 웃고 있거든요. 근데 속내는 거꾸로겠죠. 근데 당내에서 통화를 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떻다고? 여러 가지 저도 취재를 해본 결과요. 그러니까 속내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는 없죠. 그냥 애써 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속내는 복잡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도 하셨죠. 당연히 이게 돈봉투 사건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조기귀국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송 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앞서 밝혔듯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2일 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밝혀지느냐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가 22일 날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 그게 저는 본질 같아요. 귀국을 해서 몸이 이동해서 한국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물론 당에서는 빨리 조기 귀국해서 국민들 앞에서 뭔가를 밝혀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해주면 뭔가 조금 진정성 있게 보이겠다 정도는 되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조기 귀국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가 돼 있다거나 어떤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검찰에 드러난 게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개입된
그거는 아직 드러난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거는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강래구 이 상임감사 이 세 분의 축에서 지금 대화가 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송 대표하고 최근에 보도된 이정근 전 부총장 얘기 자체도요. 어떤 그거를 묵인했거나 뭐 그걸 지시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강래구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돈을 받았다는 전달받았다는 의원 명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조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당연히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죠. 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귀국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검찰이 부르면 그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가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국민들은 한국에 와서 뭔가 입장을 발표해 주기를 바라고 당에서도 그걸 바라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JTBC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언론에 보도된 부분과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입수가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녹취록의 전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 일부는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전체를 봐서는 좀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미 예단을 해서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뭐 다른 초선 의원들도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 여론도 좋지 않아 보여요. 지도부도 오늘 뭐 강한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당내 가장 의원들이 많은 모임인 더미래에서도 그리고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 빨리 귀국해라. 그리고 뭐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 이런 요구가 오늘 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초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이나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요. 국민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귀국해서 좀 책임 있는 분이니까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정치의 어떤 인생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수사를 당함에 있어서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의 어떤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으로서는 조기 귀국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리에서 22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 분명한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귀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검찰이 소환을 하면 즉시 귀국하겠다. 이 정도만 밝혀도 충분히 솔직히 책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아마 그럼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밤에서 그 정도 메시지는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서영주 생각합니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더미래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거부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당이 가장 강력한 조치겠죠. 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초선을 담당하던 분이 이렇게 냉정하게 또 송영길 전 대표를 내치는 걸 보니까 아, 정치 매정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이제 뭐 녹취록의 진위 여부라든지 녹취록의 어떤 다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실관계,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혐의와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좀처럼 사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는 본인의 아들 문제로 인해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사과 말고는 기억나지가 않는데 어지간하면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 사과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연루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연루된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과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나와서 300만 원이 굉장히 우스운 돈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감을 하고 사과를 하는 와중에 오히려 민주당 일부에서 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초선 의원들 메시지 자체는 제가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사 와서 달라질 게 없어서 안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파리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자회견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SNS에 게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자회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걸 밝힐 것 같은데 정말 부당함을 밝힌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하는 게 맞죠. 정말 기자회견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조기 귀국을 통해서 이 사안을 면밀히 밝히기보다는 일단 본인을 향한 혐의들이 너무 굉장히 큰 혐의고 자칫하면 민주당이 차후 총선에 있어서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송 전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지금 지배적인 가운데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 차이도 감지가 되는데요. 자,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그런 우리 모두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같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 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 먼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있냐? 고민정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왜 강하게 비판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정당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관행이라는 게 나쁜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당내 경선 같은 경우가 나쁜 관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는 나름대로 예외로 두는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없는 유일한 선거가 당내 경선입니다. 다른 선거는 선거 사무원을 둬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캠프에서 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면서 뭐 활동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돈을 써가면서 내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를 돕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에서 있어서 관행이라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가 그 부분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거 대의민주주의의 투명성을 해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유죄를 선고했죠.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로 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바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물론 정치적... 자, 그러면 지금 그 2021년 전당대회 말고도 다른 그 선거에서도 당내 선거에서도 계속 이런 관행이 있었다. 이거는 여야가 공히 막론하고요. 솔직히 이게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내 경선을 할 땐 그런 선거사무원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돈을 써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조직원을 관리하고 그 공로를 주장함으로써 향후에 그 후보자가 뭔가 한 자리가 되면 제가 이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전당대회가 끝나서 대표가 되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표 입었던 사람들이 당직자를 맡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행, 이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이 잘못된 관행을 빨리 개선하게끔 고쳐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명계든 친명계든 어떤 이런 뭐 온도차가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한 건 없어요. 당연히 국민들 보기에 뭐야? 이거 돈 써가면서 선거했던 거야? 이거 당연히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를 누구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걸 턴다. 이런 거는 일차원적인 거죠. 정치 전반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책들을 내놓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게 관행이다, 전통이다 라는 얘기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거로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도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저쪽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해해 달라. 이게 절대 먹히지 않는 것이거든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그걸 관행이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 돈을 써가면서 일했던 분들이 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 당의 돈을 잡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오고 가는 정당 내에서 그 시기에 딱 그분들이 돈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딱 하필이면 그분들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라도 빨리 조기 귀국하셔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본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혐의들을 검찰에서 얼만큼 밝혀내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송영길 대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파리에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를 받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좀 덧붙이면 윤관석 사무총장은 송 대표 시절에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교체가 됐죠. 만에 하나 추론컨대 윤관석 사무총장이 물론 뭐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그런 자리지만 그랬으면 끝까지 지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전처럼 뭐 외국에 있다고 해서 그게 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뉴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현장 중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한국에 와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 때문에 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굳이 꼭 그 귀국의 몸에 왔다 갔다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주장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윤영찬 의원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에 녹취를 묻자 해외로 떠난 거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로 떠난 건 이제 예정된 일정이죠. 예정된 일정인데 이제 돈 봉투 의혹 수사 시작이 되는 걸 감지하고 떠났나, 뭐 이런 취지의 그 물음표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대신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놀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아까 고민정 최고도 이야기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는 수위가 굉장히 세요. 보면은 뭐 일부 의원들은 좀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보면은 오히려 여당이 공격하는 수위보다 더 매섭다. 그 얘기 즉슨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안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오히려 개인의 정치인의 개인의 일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자신이 여기서 공천에 좀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 속에 당의 입지를 챙기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대의명분 이런 거를 기치로 걸고 각각의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랑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신은 구태와 달라라는 식으로 본인들의 메시지를 지금 자기 정치를 또 오히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기에도 저거 우리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질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민주당이 살아야 된다라는 간절함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찾겠다. 내지는 이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공천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받겠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이 돼서 조금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까 박찬대 의원이요.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JTBC가 어제 이제 명확히 밝혔는데 이거 지난해에 우리가 입수해서 취재를 쭉 하고 있었던 이런 차였었고 검찰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도 아니라고 하고. 검찰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검찰 아니겠죠. 근데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검찰과 그 피의자인 변호인이겠죠. 그럼 누구죠?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변호인 측이겠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정근 씨가 검찰 구형이 너무 낮았어요. 근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이 너무 여러 가지를 편의를 봐줬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녹취록 자체가 검찰이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본인들이 검찰 측에서 흘리지는 않고 이정근 씨를 통해서 어떻게 언론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서 얘기를 하면 검찰이 돌려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박찬대 최고의 얘기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우리 김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민주당도 그런데 솔직히 초선 의원들이나 비명계에서 비판을 하는 것들은 좀 야박할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라서 좀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송영길 대표에 쏟아지는 포화를 지금 그런 비판을 하면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야박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정치인의 그냥 생리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생리로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정근 씨의 녹취가 하나하나 까질 때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저는 솔직히 송 전 대표에 대한 연관성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취재를 할 때는요. 먼저 제일 센 거를 먼저 들여놓고 하나씩 풀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제일 센 거는 이정근 씨가 저기 윤관석 의원한테 처음 제안하는 겁니다. 저기 상대 후보도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돈을 돌리자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녹취의 첫 번째가 여러 가지 그거였습니다. 내용을 그중에 그게 첫 번째 나온 거를 보면 그걸 단초로 해서 쭉 지금 나오지만 제가 봐서는 크게 송 전 대표와 이정근 씨의 대화에서는 녹취에서는 큰 어떤 정황 관련성은 드러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진상 조사는 당 차원의 진상 조사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담긴 좀 정체불명의 여러 가지 버전의 그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거 확인 작업 정도는 합니까? 확인 작업을 했죠. 그래서 몇몇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하죠. 예, 그런 겁니다. 검찰이 결국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 다 현금으로 갔잖아요. 주장하는 바인데 제가 그래서 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조기기구해요. 그러면 이걸 수습해라는데 그러면 송 전 대표가 와서 자, 돈 받은 사람 다 나와봐. 나하고 만나자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JTBC에서는 뭐 매일 하나씩 지금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대화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주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좀 대가성이 의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 스폰서 김모 씨의 아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송영길 대표가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히 이제 이번 녹취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결국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연계성을 시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넘어가는 녹취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2021년에 스폰서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대표의 캠프로 들어가는 일들, 이것이 왜 지금 국면이 넘어가는데 어떤 포인트가 기점이 되냐면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벌어진 돈봉투 살포 혐의는 2021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고 어떤 자금 출처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것이 핵심이었다면 결국 현재 권력인 이재명 대표의 연기성은 다소 요원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그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친명계 중에서도 핵심인 그 7인의 안에 들어가는 분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어떤 연계 관계를 시사하는 정도의 뭐 중요한 단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캠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송영길 대표 내지는 송영길 대표 그 체제 내에서 그 딸에 대한 인사 추천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인사 추천은 결국 그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시에 당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선관위 아니면 그 본인이 당 대표로서 직책을 부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 도장을 찍어서 직책을 부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계관계 정도를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을 뭔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이심송심이라고 할 만큼 당시에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어떤 선거를 변경들을 계속했었거든요. 예컨대 정세균 당시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그 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모를 줄여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표가 더 많이 확장되는 듯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오늘의 녹취록은 이재명 대표, 현재 권력인 이재명 대표와 2011년에 당대표가 됐던 송영길 대표의 미묘한 연계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좀 국면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팩트 체크는 이제 뭐 당내 일이니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살 수 있다고 봐요. 뭐 전주의 따님이 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따님의 역할이 충분히 들어갈 만했던 분이에요. 의원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게 직책을 맡은 게 아닙니다. 오비 일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는 할 수 있으나 그게 뭐 대단하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뭐 당선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은 이 일의 연계성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 어떤 자리를 받은 거는 캠프에서 자원봉사한 것뿐이에요. 예. 자원봉사라고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연계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윤관석 의원이 스폰서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분의 당직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는 이 부분도 나와요. 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떤 맥락으로 파악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거겠죠.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 자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면 뭔가를 또 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화의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줄 수 있는 게 뭐 자리나 당직인데 뭐 통상 정치하는 분들이 뭐 돈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돈을 써가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갚지 않는다면 다른 거를 대가성으로 줬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도를 했다고 보지만 저게 나쁜 관행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런 관행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맞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에 맞는 사람을 당직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의 다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자리를 대가로 뭔가를 요구했다. 이거는 예. 고쳐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심송심 또 좀 얘기를 드리면 이심송심이 너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당시에 보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다른 후보, 그러니까 당시에 송영길 후보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랑 친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대선 캠프를 차렸을 때 당시에 떨어졌던 분이 거기 가서 총괄본부장을 합니다. 뭐 그런 연계성을 봤을 때는 이심송심은 그냥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싶어서 예. 만들어야 되는 얘기다. 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송영길 의원 음성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녹취들이 더 공개될까요? 이제 2,000개라는 거 아닙니까? 총 3만 개가 그 녹취록이 있고 이제 2,000개도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씨를 직접 사무부총장에 임명했던 거라면 저는 충분히 그 녹취록은 적어도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씨 간의 녹취록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꼭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들은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렇게 우연 내지는 오비락으로서만 생각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스폰서의 그 따님이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일했느냐, 그리고 스폰서라는 분이 왜 또 당직을 맡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냐, 그리고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두 분이 왜 또 돈 관리를 하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계속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겹치고 어떤 의심들을 확신하게 하고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송영길 대표라고 보는 것이죠. 이정근 씨는 어쨌든 지금 수사를 받고 뭐 진술을 상당 부분 해놓은 것 같고요. 이미 녹취록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22일까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22일까지 끊임없이 수렁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결국 송영길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조기 귀국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본인의 어떤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빨리 와서 이게 우연이면 우연이다. 이게 정치적 탄압이면 정치적 탄압이다.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정 바쁘다 생각하면 SNS로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22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22일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본인도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뭐 국민들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정근 씨가 수사받았던 거는요. 이정근 씨가 어떤 사업자에게 고위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한다. 뭐 청와대 비서실장, 뭐 누구, 뭐 장관 이 건으로 9억 얼마를 받은 부분들 이 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 녹취록 부분에서 별건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 건으로 이정근 씨가 재판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뭐 외국을 나갔다가 이것도 오해고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단지 하나입니다. 보는 시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꾸 같은 얘기를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들어와서 입장을 밝혀라는데 송영길 대표가 무슨 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입장이 한국에 오면 달라지고 파리에서 얘기하면 또 안 달라지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하고 검찰이 소환할 만큼 무르익으면 즉시국에서 조사를 받으면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지 한국에서 있다고 뭐 책임 안 질 거를 책임지게 되고 거기 있으면 또 피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이 구속되면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 것이다. 자, 이정근이 타겟이 아니라 발판일 뿐이다. 뭐 이런 약간 의미심장한 글을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구속 전후로 해서 SNS에 남겼거든요. 이게 지난해 9월입니다. 당시에 이걸 보셨을 텐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술렁거리진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 이후에 좀 그때 이후에 만약에 출렁거렸거나 했으면은 당 차원에서 뭐 진상조사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정근 씨가 이런 말하자면 일탈행위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휴대폰 뭐 8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8대 3만 개의 자동 녹음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왜 했을까요?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고위 관계자들과 이렇게 통화한다는 걸 들려주면서 뭔가 본인의 이득을 취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정철승 변호사가 했던 말은 9월 정도면 구속 여부가 결정됐으니까 저는 추측건데 그때 이미 검찰과의 어떤 형량의 어떤 협의가 플리바게닝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설마 뭐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 변호사가 스스로 피바람 얘기를 했던 것은 뭔가 검찰하고의 어떤 딜이 오종이 있으면서 그걸 던졌다. 이 발언을 당시에 크게 생각하시지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걸린 게 사학과한테 수억 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당내 경선 내에서 이런 돈봉투 사건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검찰에서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이걸 별건 수사로 하면서 지금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고칠 건 고쳐야 되지만 너무 좀 미심쩍고 뭔가 좀 검찰과 이정근 씨 측의 변호인 간의 어떤 오염된 어떤 피의사실 공포의 어떤 진행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좋은 얘기는 아닌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발언 논란으로 스스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자, 이런 발언인데요. 자,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도부의
저 막말 프레임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본인의 소신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과연 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자제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자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가려서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걸 이야기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김재원 최고의 막말이 계속 있었고요. 그 이어서 이제 태영호 최고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부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광호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거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이것은 진영을 막론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미 다 의견이 정립이 끝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특히 우파를 통일했다 이런 말은 매우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이 나쁜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영호 의원은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 배운 바와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 교육에서 배웠던 바들이 어떤 것이 맞느냐 따져볼 만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신의 정치적 견해, 역사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만으로 징계까지 나가긴 어렵다. 아마 이런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마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내지는 경고의 수준이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표님 뭔가 반론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이런 걸 다 버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자기의 역사인식을 바꿔야죠. 근데 아직도 제가 봐서는 4.3 제주를 공산당의 폭도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북한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대남통일정선 전략 이용당했다? 김구 선생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기록된 임시정부를 세웠던 분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럼 국민의힘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지도부로 앉혀놓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측면은 국민들은 되게 우려와 깊은 솔직히 말하면 비판들이 목소리가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일 또 요즘에 놀랬던 거는 일본 외교청사에서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이런 분을 그냥 뭐 본인의 소신이야? 좋습니다. 의원으로서 소신이면 그 소신의 선출직으로서 판단을 받겠지만 집권여당의 지도부입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최고위원의 발언으로서는 너무나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죠. 저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격이 없다. 그럼 뭔가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매우 필요하다고. 매우 필요하다. 자, 5.18 또 전광훈 목사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뭐 사실상 셀프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친윤그룹에서도 잦은 사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에서 이건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돼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네,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징계 처분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윤리위원장이 좀 공석이었거든요. 공석이었죠. 솔직히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늦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한 번에 어떤 결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는 뭐 그분에 대해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조치?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당초 뭐 지도부 설화에 언급을 잘 안 했었던 친윤계에서도 지금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말을 한 분이 이용 의원인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의중도 좀 담겨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제가 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이용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내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대다수의 목소리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용훈이 대통령실과 소통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잘 한 것 같고요. 그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굉장히 근접한 시일 내에 여러 번 반복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김재원 최고가 분명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어떤 자중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게 지도부의 어떤 의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잦은 사퇴 얘기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단할까요? 안 하죠. 안 할 거라고 하겠습니까? 보십니까? 근데 김재원 최고의 최근에 이제 행적들을 보면, 그러니까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려요.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셀프 징계가 아니라 피신해 있는 겁니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생각만큼 이게 여론이 잠잠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광훈 목사가 등장해서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최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정광훈 목사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떠드니까 김재원 최고는 계속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김재원 최고는 본인 스스로는 거취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예. 보고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쫓겨나는 꼴이 되면 그것도 참 말하자면 중진 의원인데 그것도 좀 모양새가 볼썽사납잖아요. 예. 그런데 살아나는 방법은 김재원 최고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주 세게 그렇죠. 비판하고 예. 절연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자수가는 기간에 5.18에 가서 5.18 저기 민주묘지에 가셔서 이제 뭐 예. 이렇게 방명록도 남기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사는 길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절연하시는 길이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6개월 정지는 총선 출마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다. 만약에 할 거면은 1년 이상 하는 것이 뭐 이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리위 곧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징계 절차 들어가게 된다면 예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천하람 위원장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았던 징계의 수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던 것, 그것이 또 말 때문이었고요. 그 양도국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당시 이제 징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설화 때문에라도 만약에 그것이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았던 징계에 준하게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왜 6개월이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받았던 1년의 기준을 아마 김재원 최고에게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이 1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제3당 창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태섭 의원이 대통령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별의 순간을 잡을 사람으로 금태섭 의원을 지목한 겁니까? 그래 보이죠. 또 언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네. 역시나 이제 장이 서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금태섭 전 의원을 별의 순간을 볼 만한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킹메이커 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긴 한데 예. 저번 인터뷰에 나오셔서는 뭐 나이도 있고 힘이 드는데 더 이상 정치권에 가냐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불과 한 달 전인데요. 또 신당 창당 모임 부분들로 보이는 금태섭 의원을 주축으로 한 모임에서 좌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뭐 다양성, 양당제 말고 다당제에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뭐 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 민주당에 있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에도 있다가 국민의힘에도 있다가 다 그냥 서로 돌고 돌아서 결국엔 신당 창당하는데 예. 과연 그 가치가 정말 제3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3지대의 가치와 정신보다는요 그냥 지금 구도를 잇고 들어오는 수준의 모임이다
하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3지대로 어떤 인물들이 모일까 이 부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죠. 자, 제3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금태섭 변호사랑 교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김종인 장관과는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삼각으로 엮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고민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그 국민의힘이 정상화돼가지고 저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기 전에 어제 김재섭 위원장도 금태섭 위원이 하는 그 첫 토론에 참석했잖아요. 네. 여기 참여하냐 안 하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제3정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 토론에 참여했을 때에는 이제 정치개혁 내지는 정당개혁에 대한 담론을 젊은 세대의 시선에 좀 이끌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나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3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뭐 전혀 뜻이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또 내기도 했는데 저기서 이제 이야기를 막상 또 토론회장에 가게 되면 금태섭 전 의원은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김종우 위원장은 오늘 뭐 인터뷰 내용에서는 금태섭 의원을 좀 돕겠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시사는 하셨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는 다소 좀 원론적인 말씀들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세력들이 나타나면 어떤 얼마든지 도울 의사가 있다. 이제 이 정도의 저는 뉘앙스로 들었고 실제로 저희 같이 자리했던 민주당의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내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었었는데 조금 더 저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제3정당에 참여하는 것처럼 좀 돼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신당 고민한 적 없다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단서는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신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않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라는 말을 단서를 붙여가지고 뭐 아리송하게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견제구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받았던 처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보지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란군을 제압할 생각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반란군은 누굽니까? 반란군이야 늘 얘기했듯이 윤핵관이겠죠. 그렇죠? 윤핵관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요 신당 창당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별도로요? 아니지만 아니면 여기 합류는 하지 않고요. 별도로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신당 창당에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고요. 반란군을 제압한 뒤에 신당 창당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영조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전세 사기 TF를 구성하고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를 하면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늘리고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았던 연 1에서 2%대 저리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영향으로 서울 빌라의 경우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만 3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 2%대 저리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고 대출 액수는 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3,000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660억 원을 책정했지만 예산의 0.5%만 활용되는 등 실질적 도움이 안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기존 전세 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것은 부담인데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주거 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가 낙찰돼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했지만 이를 이용한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에 불과했습니다. 임대주택 대부분이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거지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긴급 거처의 품질을 강화하고 숫자를 대폭 늘려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우려에 따라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2만 7천여 건 중 전세는 전체의 54%였습니다.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비중인 반면 준전세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점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핵심 인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고 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뒷얘기를 상세히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당시 실무자들을 잘 모른다고 발뺌한 이 대표에게 실망한 게 주된 이유로 전해졌는데 유 전 본부장의 변심은 결국 이 대표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데에도 유 전 본부장처럼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게 주요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 개에 이르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는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에 이 전 부총장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선 이 전 부총장이 10억 뒷돈 수사를 받을 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에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해석이 무성해지자 이 전 부총장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로 차근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강래구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돈에 의한 매수로 위협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념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4.19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 열사들이 피땀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거짓 선동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민주주의가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현장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돈봉투 의혹에 휘말린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념사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사를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이라면 4.19 혁명 기념사를 국민 통합과 여야 화합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에 4.19 본령을 기억하자며 신동엽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이라면서 정치 공세 소재만 찾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날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 전체의 흐름은 관심 없고 항상 그랬듯이 정치 공세 소재만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는 특정 현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을 터놓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수사기관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판매 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속도를 차단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탓인데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로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글들을 차단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대피 과정에서 1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층 높이 건물 주변으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전남 화순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40분쯤. 병실엔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환자도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혼자 있었거든요. 사빙이 돌린 거예요. 간호사가 와갖고 영접하다가 연기가 올라오니까 피해라고 해갖고 바로 나온 거예요.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4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곳 요양병원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18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환자 12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구조되고 10여 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불이 난 보일러실에서 공사하던 60대 A씨가 연기를 많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 112명은 비응급으로 이송을 했고요. 나머지 환자 124명은 관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불은 요양병원 지하 보일러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일에도 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보수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기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전반 쪽에 화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아마 보수 화재를 않았나 싶습니다. 화재 진화 이후 환자 이송 과정에서 매캐한 연기가 남아있는 병실에 일부 환자가 옮겨지면서 한때 보호자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외곽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습니다. 피해가 커지고 대중의 관심이 쏠리자 개인들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영상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 밖으로 커튼을 찢어 만든 듯한 밧줄을 내리고 뛰어내립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위태롭게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시간으로 18일 낮 1시쯤 베이징 외곽에 있는 이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2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대피 인원은 71명. 그러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찍힌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당국의 발표나 대응을 비난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올렸다면 일단 차단되는 식입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를 촉발했던 우루무치 화재처럼 부정적 여론 형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유명 보수 논객도 이런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됐습니다. 남은 건 사실상 당국의 통제가 먹히는 인터넷 매체들이 단순 사실관계를 전하는 영상뿐입니다. 화재 현장엔 경찰의 삼엄한 통제 아래 제한된 취재만 가능합니다. 대신 베이징시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초동 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住院部内部改造施工作业过程当中产生的火花，引燃现场可燃涂料的挥发物所致。 공안당국은 병원장 등 12명을 중대 책임사고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화재 경위 조사에 나서며 뒷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합니다. 대통령실 최상무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라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정의선, LG 구강모, 롯데 신동민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총출동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경제협력 분야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로봇,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부터 문화 콘텐츠와 방위 산업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미국과의 경제 외교의 의미를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라고 정리하면서 공급망과 첨단 과학 기술, 첨단 기업 투자 유치를 3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워싱턴 DC와 보스턴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투자 신고식, 나사 우주센터 방문과 하버드대 강연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온으로만 본다면 봄이 아닌 초여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법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 중서부 지방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에 맞춰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대구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건강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사이 중서부 지방에 이슬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이슬비와 짙은 안개로 운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부산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포항 28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예년의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마련과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죠. 오늘 검찰이 강내구 협회장을 재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바로 지금 사전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